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하고 언론 과목에 오늘은 4-3 수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까지인데요. 수출 마케팅 전략, 그리고 수출의 가격 전략, 수출의 촉진 전략, 유통 전략, 그리고 표준화 전략과 자궁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마케팅 전략인데요. 국내 개발, 순차적 개발, 국별 개발, 다국적 개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국내 개발을 하면 X국 시장하고 본국의 제품을 왔다 갔다 하면서 Y국 시장으로 보내는 것이고, 순차적인 것은 A국 제품, A-1 제품 내용을 각각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시장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A 제품과 B 제품을 X국 시장, Y국 시장, 그래서 국별로 다 각각 다르게 교류를 한 겁니다. 다국적 개발은 A 제품을 X국 시장으로도 Y국 시장으로도 같이 공유해서 움직이는 것을 다국적 개발이라 합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출 마케팅 전략에는 표준화 전략과 자궁화 전략이 있는데요. 제품을 표준화하는 것, 해외 시장의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수출 시장에 표준화된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다양한 환경 차이가 있는데 표준화된 제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제품을 표준화시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규모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국제 간 이전이 보다 용이하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각 나라별 그 나라 언어만 호환해서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제품 표준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상표 충성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제품 표준화가 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브랜드 순위 전 세계 2019년도 6위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던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GE보다 브랜드가 더 높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자산이 더 많은 그런 내용으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물론 37위, 70몇 위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나중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00대 브랜드 순위에 삼성전자가 6위를 차지했다. 2019년도에. 그리고 100대 기업 안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들어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표준화를 통한 이런 내용들이죠. 제품 적응인데요. 해외 시장국의 고객 기호라든가 제품 사용 조건, 소득 수준, 이런 내용 환경에 알맞게 국내 제품을 수정해서 내보내는 경우입니다. 표준화를 시킨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연 환경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술 수준의 격차 등의 요인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소비자의 기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정부 규격과 법률 차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또 적응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 마케팅 전략에는 그래서 제품 표준화를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제품을 적응화하기도 한다. 결국은 표준화는 동일하게 가서 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적응화는 그 현지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자사상표 대 타사상표인데요. 타사상표로 나가는 경우는 OEM 수출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에 맞게 가서 만들어주는 거죠. 현지 마케팅 체계를 활용하는데요.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도 판매력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OEM 생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주문에 따른 생산에 수출이 가능하고 현지 기업의 상표를 수출함으로써 외국인이 한국인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회피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의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생산은 그 미국 브랜드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출은 하긴 했을 때 우리나라 브랜드로 간 게 아니고 외국의 브랜드로 수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OEM 수출의 단점이 있는데요. 워낙 마진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채산성이 좀 낮고 또 주문하다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수요 변동의 위험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불안정하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수출 시장의 정보 축적이 어려워서 갖다 주기만 하기 때문에 수요량 변동이나 소비자 기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무리한 시설 투자를 행할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 외국 브랜드가 처음에는 많이 주문해 주니까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 투자를 몽땅 했는데 나중에 수출이 끊겼다 했을 때는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타사 상표를 하게 하고 우리가 OEM 생산을 해주는 것 이런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는 내용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가격의 결정 요인인데요. 기업 목표는 수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해외 시장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수출 가격이 상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여러 가지 비용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서 수출 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한다. 원가가 들어가는 비용이 수출이기 때문에 너무 많겠죠. 제조비도 있지만 선적비용, 마케팅 비용, 그리고 개발비, 관리비, 조세, 감가상각비, 기타 간접비 등 이런 내용이 모든 것이 포함이 돼서 가장 수출 가격 하한선을 원가로 보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인데 수요는 기업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부여하는 가치 및 소비자의 지불 능력과 직결된다는 의미에서 기업이 설정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가격의 상한선은 얼마 정도까지 할 것인가. 왜냐하면 디맨드 수요로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얼마까지 받아야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원가에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쟁인데요. 상한선과 하한선의 중간에 어디에서 실제 가격이 결정돼야 하는가를 제시를 해주는데 지금 경쟁 제품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경쟁사의 가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수출 가격 전략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법적 규제인데요. 각종 법적 조치는 수출 가격 결정을 하는데 커다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반덤핑 규제 조치,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 관세법 등에서 법적 규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환율입니다. 당연하죠. 수출 기업은 환율 변동을 예측해서 적정한 수출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환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됐을 때 폭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수출하고 돈을 받아올 때 시기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변동되는 환율에 따른 계산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 가격의 누적 문제인데요. 동국 시장에서 아무리 낮은 원가로 생산된 제품이라도 수송비용, 마케팅비용, 유통비용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최종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수출 가격 전략인데요. 수출 가격의 결정 방법 중에서 원가 가산법이 있습니다. 제조 원가, 관리비, 연구 개발비, 간접비, 수송비, 관세, 이윤 이런 걸 모든 걸 합산해서 수출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 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경험곡선 가격 결정법인데요. 제품 단위당 생산비가 누적 생산량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하락하는 경험 곡선 효과를 바탕으로 추정 가격을 설정하는데요. 처음에는 생산비가 많이 들었다가 누적 생산량이라든가 생산량이 많아졌을 때 가격은 원가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 상대국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쪽에 경험 곡선 결정 방법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좀 손실을 가져오다가 나중에 이윤을 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누적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떨어져 간다. 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실을 보고 가다가 나중에 대량으로 움직였을 때 단위 비용은 떨어진 것을 감안해서 가격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곡선 가격 결정법은 주요하게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쓰이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처음에는 손실을 보고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까지 진행한 이유는 뭘까요?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인 거죠. 출발할 때는 원가 이하의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단위당 원가가 감소했을 때 가격 우위를 점유할 수 있고 또 효율성을 증대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중심 가격 결정법인데요.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 있고 초기 고가 전략이 있는데요. 시장을 침투하기 위해서 저가 정책을 통해 단기간 내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장 침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가 정책으로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초기 고가 전략인데요. 높은 가격에도 기꺼이 구매할 의사가 있는 고소득층 소비자들에겐 우선 판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초기 아예 고가 정책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해서 수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수출 가격의 덤핑인데요. 덤핑 마진율은 공식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수출 이전 가격은 다른 나라에 위치한 해외의 자회사 또는 라이선싱 업체의 재화 서비스 기술 등을 수출할 때 이들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문제다. 수출 이전 가격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수출 촉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케팅 4대 요소를 수출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제품, 유통, 이게 촉진 전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수출 촉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국내 촉진의 경우보다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높죠.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 일단 안 되고 지역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도 다양하다. 촉진 프로그램에
국제 이전 및 표준화 문제가 국내 촉진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언어의 장벽, 그리고 지역적 장벽, 또 문화의 장벽, 여러 가지 요인들이 수출 촉진의 내용에 고민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수출 촉진의 고려 요소인데 메시지를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잘 작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수출 시장에 어떻게 해석되실 것인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언어 차이는 광고를 통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심각한 장애 요인이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언어의 차이 때문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장애 요인이 되는지를 고민하고 충분히 상대국에서 이해가 쉽게끔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에 따라서 그 사용법과 의미가 다양하게 되는데요. 수출 광고 메시지 작성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나 이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중요하겠죠. 색깔, 동물 등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들의 상징적 의미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색깔 같은 경우 그렇죠. 중국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마트는 노란색에다가 서브로 빨간색을 추가하는 그런 전략을 폈던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동물도 잘 해야 되는 게 어느 나라는 동물을 숭상하는 나라가 있죠. 인도의 소 같은 경우 힌두교는 소를 숭상하기 때문에 소를 혐오하는 그런 내용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또 지금 촉진 전략 중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매체와 광고 대행사를 얼마나 잘 선택해야 하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체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SNS 그리고 온라인 쪽 광고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또 후진국은 TV 매체라든가 매스미디어, 라디오라든가 뭐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도 있겠죠. 또한 광고 대행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의 반응인데요. 해외 고객들이 구매 의사 결정을 위해서 언제 어떤 종류 정보를 탐색하는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소비자가 어떤 것을 구매하는데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가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특정 제품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형성하는지 자사 제품이 수출한 그 제품이 수입하는 현지 국가에서 어떻게 태도가 형성이 되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또한 특정 제품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유가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결정하는지 파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수신자 반응을 파악을 잘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나옵니다만은 법적 규제입니다. 그 나라에 따라서 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틀린 그 내용에 대해서 광고가 불가능하거나 또 가능한가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베네똥의 회장이 직접 광고를 해서 보내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그 회장의 전 나체를 광고로 썼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통용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다 노출로 문제가 돼서 광고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국가의 문화에 따라서도 내용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메시지 내용에 대한 규제도 국가마다 상이하다는 거죠. 어떤 단어를 써도 되고 안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과도한 판촉 행사를 통한 무질서한 경쟁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유통의 제약을 많은 법들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철폐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과다한 판촉 광고라든가 경쟁을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수출 촉진 전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 광고인데요. 광고 대행사를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잘 선정해야 되겠지만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고 메시지 선정인데요. 소비자의 욕구, 구매 동기, 언어의 다양성, 수치식 세분화 등을 고려해서 광고 메시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 메시지를 얼마나 잘 선정해야 되는지 이건 뭐 우리가 카피라고 하죠. 국내에서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광고 매체의 선정인데요. 당연히 활용 가능성이지만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적시장의 비용 편익 면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은 매체 선정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고 대행사가 잘했을 때는 이 내용들이 한 번에 처리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고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것과 파악을 못하고 하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크겠죠. 국제협력 광고인데요. 현지국 유통업체와 협력 광고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고 그 지역 그 나라의 현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와 같이 했을 때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광고비를 현지국 유통업체와 분담한다. 분담하는 효과는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현지국 유통업체에 책임감을 부여할 수도 있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내용에 의해서 같이 분담을 하는 조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현지 유통업체로 하여금 촉진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동기부여한다. 그래서 현지 유통업체가 촉진 활동을 했을 때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좋은 조건을 주어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현지 유통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죠.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나 명성을 활용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갈 수 있다. 지금 삼성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브랜드 인지도 1위 기업인 삼성을 앞에 붙여서 들어와서 거기에 노하우나 명성을 활용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수출 촉진 전략에 중요한 영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 유통 경로 기능인데요. 기업의 수출 활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를 어떻게 짜느냐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조업자와 소비자를 연계시켜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고 운송, 보관을 통해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 실체를 이동시켜주며 광고, 정보 수집, 위험 부담 등을 통해서 기업 수출 마케팅 활동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당해 기업들을 적절히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제품의 효율성 증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수출 경로 기능은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수출 경로 유형인데요. 해외 중간상, 대표적인 해외 중간상인데 수입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딜러, 도매상, 소매상, 외국 정부기관 등 해외 중간상입니다. 해외 대리상은 대표적인 해외 대리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개업자, 대리점, 팩터 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수출 경로는 결국은 큰 메커니즘은 국내 유통 경로와 상당히 유사하나 해외라는 것만 추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꼭
이런 경우에 회색 시장이 생기는데요. 아, 수출 기업들은 수출 대상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회색 시장이라는 유통관리상 특수 문제에 봉착한다. 그래서 회색 시장에 대해서 여기서 써놨습니다. 회색 시장이란 합법적 시장과 암시장의 중간에 있는 시장을 일컫는데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는 병행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지칭한다. 회색 시장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 수출 물적 유통인데요. 물류라고 해야 되겠죠. 수출 물류. 해상, 배로 가거나 항공으로 가거나 철도로 가거나 트럭으로 가거나 내수로 운송 등 기본적으로 5가지의 대안이 존재한다. 그래서 물류를 어떻게 갈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배로 갈까? 항공으로 갈까? 철도로 갈까? 트럭으로 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위를 지정학적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해상이나 항공을 주로 이용하고 있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철도라든가 트럭 이런 내용이 내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겠죠. 표준화 전략과 적응화 전략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표준화 전략 그리고 현지 적응 전략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범세계적인 통일된 시스템을 유지를 한 거죠. 아까 설명을 이미 요것은 한번 표준화 전략에서 이야기를 했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서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본구 시장에서 택했던 기업의 전략을 해외 시장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정화 전략인데요. 정화 전략은 현지 시장의 경영 전략을 모국 시장과 차별화둬서 현지 시장에 어떻게 하면 잘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대안 개발인데요. 제품 및 커뮤니케이션의 연장 전략입니다. 국내 시장과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활용하여 판매를 한다. 국내 시장과 동일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비용 절감과 금융 경제를 추구한다. 잠재적인 수요 확대에 기회 상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고객한테 어떻게 의사소통을 시킬 것이냐 하는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품 연장 커뮤니케이션 적응 전략인데요. 국내 시장과 다른 경우에는 제품은 그대로 두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만 현재 적응시키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제품은 그대로 있지만 마케팅의 메시지만 거기 현지에 맞게 한다는 것이죠. 제품 적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인데요. 기본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지만 제품은 현지 사용 조건에 맞게 적응한다. 그래서 광고는 그대로 가는데 제품의 사용 조건을 적응시킨 거다. 제품 커뮤니케이션 적응 전략인데요. 이중 적응 전략이다. 시장마다 다를 경우에 사용되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신제품 개발 전략인데요. 제품을 새로 개발하여 시장을 진입한 거다. 상당히 단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4주차 4-3 강의를 마쳤습니다.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비대면 강좌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5주 6주를 또 이렇게 비대면 강좌로 여러분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안 건강하세요.